자, 시작하자. 도현이는 시작해.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내용은 Plant Nutrition Under Climate Change and Soil Carbon Sequestr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기후 변화와 그리고 토양 탄소 격리 아래에서 식물 영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이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들을 토대로 이제 리뷰 논문을 작성한 논문입니다. 요약은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요약은 생략을 하고, 인트로덕션 먼저 보자면, 이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 특히 산업화 이후에 급증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중 CO2 농도 증가, 기온 상승, 강수량 및 패턴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요소의 변화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농업 생태계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천, 비료 사용, 가축 사육, 벼농사와 같은 이러한 주요 원천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토양 환경과 식물 영양 상태를 변화시켜 작물의 생산성, 품질,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양 유기탄소, 여기서는 SOC라고 이제 명칭하는데, 이 토양 유기탄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SOC라고 앞으로 할 건데요. 이제 SOC는 이제 탄소를 저장하고 양분의 순환을 돕는 동시에 미생물 활동과 토양 구조 안전성을 유지하고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SOC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후 요소들이 식물의 양분과 가용성 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SOC의 역할 및 토양 탄소 격리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비료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며 기후, 토양, 양분의 통합적 이해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음에는 기후변화에서의 토양, 식물 영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많이 간추리면은 식물 생장과 발달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무기양분입니다.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기양분은 식물에 있는 핵산, 인지질, 특정 아미노산 및 코엔자임, 이 조효소라고 하는 이 코엔자임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기 위한 이 필수 요소가 됩니다. 이 무기양분들이. 따라서 이런 양분들이 식물 대사에도 중요하고, 엽록소 생성, 산화환원 반응, 세포막을 생성하기도 하고 세포의 삼투 잠재력 유지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무기양분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양분의 가용성에 점차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양분의 안달과 등의 학자들, 다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분 순환 수요 변화의 변수를 CO2 증가, 기온 상승, 수분 스트레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 중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요. 다른 좀 많은 이 내용 중에는 왜 이렇게 CO2 증가와 기온 상승, 수분 스트레스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2.1번 논문 내용의 2.1번에 가시면은 Effects of CO2 Elevation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CO2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승을 하면서 광합성률이 증가하여 식물 생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 양분의 흡수율이 증가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뿌리에 생장하면서 양분의 흡수량은 상대적으로 늘 수 있겠지만, 이 흡수율에 따라서는
이 CO2로 동화산물을 만드는 양에 비해 흡수하는 양분의 양이 그렇게 그 비율로 따지자면 높진 않다. 그러니까 높게 측정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우리가 희석 효과로 불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CO2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공 폐쇄를 유도해 중산이 줄어들고 대량 유동에 의해 운반되는 질소의 이동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2 상승이 모든 양분의 흡수를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여기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물체 내 호르몬 농도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뿌리 생장, 기공 조절, 양분 수성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호르몬들의 변화도 가지고 있고, 일부 미량 원소, CO2 증가, 일부 미량 원소도 이제 CO2 증가로 토양 내 가용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식물체 내 실제 흡수는 이제 식물체 종, 생육 단계, 그리고 환경 조건에 따라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콩과 식물의 경우 고정 질소 공급 능력이 환경 조건에 굉장히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CO2 상승에 대한 반응도 뿌리 결정성과 인 몰리브덴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CO2 증가는 작물의 수량 증가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작물의 영양 품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의 영양 불균형이나 미량 양분 결핍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식품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CO2 환경에서의 양분 온도 유지 전략과 생리적 보완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이제 Effect of Temperature이라는 내용이죠. 이제 온도의 영향을 받을 때 크게 세 가지 중 두 번째, 온도에 대한 영향입니다. 여기서 기온 상승이 미생물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유기물의 분해 및 무기화를 촉진시켜 일시적으로는 양분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소 무기화, 탄소 무기화 속도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반응이 SOC, 아까 앞에 얘기했던 토양 유기탄소의 손실을 동반을 하며 탄소 체류 시간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탄소 저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온도 상승은 이제 식물의 생장 기간 단축, 공립 충진기 감소로 이어져 작물 수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양분 흡수 시기와 공급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질소 비료를 뿌렸을 때 이 온도가 높아져서 질소의 무기화가 가속화돼서 이 질소가 탈질된다거나 질소 N2로 이제 날아간다거나 하는 이러한 문제로 이제 공급 시기 필요할 때에 공급되어야 할 질소, 그러니까 질소 무기화 NO3나 이제 NH4 아모늄 이온, 질산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들이 식물체로 흡수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필요할 때 공급이 되지 못하고 희산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온도 상승이 생장기를 연장시켜 양분 이용 기간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 상승은 토양 내 수분을 증발시키고 수분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양분의 이동성과 뿌리 흡수 능력도 함께 저하가 되는데요. 또 이제 인의 경우에는 온도와 질소 농도에 따라 인산분해 효소가 활성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가용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인의 과잉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과도한 온도는 미생물의 군집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제 병해충 발생 시기와 강도를 바꿔 작물 생육에 복합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이제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서 온도 상승은 전 세계적인 양분 손실과 수확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토양 식물 반응을 정량적으로 이제 예측을 한 후에 적응 가능한 품종 선택 및 맞춤형 시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강수량.
강수라고 지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제 강수의 영향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강수량의 변화는 이제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토양의 양분의 이동성과 유실, 침식 등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식물 양분의 이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강수량이 증가하면 토양 침식과 양분 용탈이 이제 심화가 되고 특히 질소와 같은 이동성 양분의 손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반면에 강수 부족은 이제 가뭄 시나리오로 이제 넘어갔을 경우 이제 수분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며 뿌리 기능 저하,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는가 하면 이제 무기화 지연 등으로 인해 양분 흡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가뭄이 장기화되게 되면 미생물은 삼투 스트레스에 의해 탈수되기도 하고 세포 활동이 정지되거나 사멸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집중호우와 같은 극단적인 강수의 경우에는 토양 유기탄소 및 표층 유기물과 함께 양분을 대규모로 유실시키고 침식에 의해 토양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토양 표면을 식물로 덮는 이제 피복 같은 것들로 이제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피복을 하게 되면은 작물의 잔서와 피복 작물의 그 양분의 유지에 보존에 도움이 되어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강수의 형태에 따라 이러한 좀 집중 호우에도 경우가 다른데 이제 눈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눈이 이제 토양 위에 이렇게 쌓여서 엄청난 무게로 토양을 다지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물리적인 침식 및 물리적인 침식과 수분 침투 패턴, 이제 강우가 굉장히 많아 쏟아질 때는 그냥 물에 바로 흡수가 되지만 눈해 같은 경우에는 녹는 시간에 따라서 물에 흡수되는 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 농업 생태계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의 변동은 양분 손실과 공급의 불일치를 이렇게 유발하여 작물의 생장 시기와 양분 공급 시기를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을 준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는데요. 앞에 이제 온도 영향에서도 나타냈다시피 이 강수 영향도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양분의 용탈로 인해 필요할 때 양분의 공급이 제때 되지 않고 이제 용탈과 뭐 이런 손실로 인해서 그 양분의 이 공급 시기와 생장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을 받기도 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뭄 상태에서는 질소 고정, 무기화, 광합성, 물질 수송 등이 동시에 억제되어 작물의 생리적 효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의 양보다 패턴, 그러니까 시기, 강도, 빈도 이러한 변화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맞춘 수분 양분 통합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 리뷰 논문에서 참조한 이 논문들의 실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조건이 공기 온도 상승, 뭐 비료의 처리량, 뭐 강수량 변화, CO2 증가, 뭐 온도 상승, 가뭄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두고 있고 그에 대한 영향들을 전부 써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 표를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더 좀 많은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3번으로 이게 오게 되면 이제 토양의 이제부터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3.1로 가면 이제 토양의 탄소 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토양은 전 세계의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육상 생태계의 탄소가 약 75%가 전부 토양에 있는데요. 저장이 되어 있는데 특히 토양 유기탄소라고 하는 이 SOC 앞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 SOC는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자원으로 토양 물리, 화학,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SOC는 수분 보유력, 양분 교환 용량 CC, 미생물 군집 다양성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토양의 건강의 핵심 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SOC의 저장량은 토양 깊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30cm 이하의 층에도 많은 양이 존재하므로 경운 방식이나 유실 방지에 대한 전략적 요구가 굉장히 전략적 이 방법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에 유입되는 유기탄소는 식물의 잔사, 뿌리, 퇴비 등과 같은 것으로부터 유래되고 이러한 유입이 분해되거나 안정화되는 방식은 토양 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경운을 최소화하고 잔사를 그대로 두는 보존 농업은 SOC의 손실을 막고 저장량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SOC는 대기 중 CO2의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에 특히 장기적 저장이 가능한 형태로 유지할 경우 CO2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SOC는 병해충 저항력, 작물 품질, 수확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농업 자산이므로 국가자원에서는 SOC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탄소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SOC의 감소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반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소 격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Soil Carbon Sequestration이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는 SCSEQ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토양 탄소 격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 유기물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 중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은 작물 잔사, 유기물 퇴비,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토양에 탄소를 유입시키고 이 탄소가 다시 방출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 격리는 토양 생물 활성, 기후 조건, 유입된 유기물의 성질에 따라 저장률과 지속 시간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데요. 특히 토양 구조, 미세 공급, 점토 함량 등은 탄소가 안정화되어 장기간 저장되는데 꽤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존 경우는 피복작물, 콩과 윤작, 유기물 투입 확대는 모두 탄소 격리 가능성을 높이는 실천법인데요. 이 탄소 격리는 SOC 저장 증가뿐만 아니라 토양 수분 유지력 향상, 침식 방지, 미생물 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부수 효과를 제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강한 경운, 작물 잔사 제거, 화학적 처리 중심의 토양 관리는 탄소 손실을 과속화시켜 양분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 격리 효과는 단기 수확량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 생산성과 복원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탄소 격리 전략은 단일 작물 중심의 재배 방식보다는 다양한 작부체계 생태 기반 농업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탄소 격리는 양분 관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번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식물 영양과 이 SOC의 양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OC는 토양의 질소, 인, 황, 그리고 미량원소와 같은 이런 주요 양분의 공급원이기도 하고, 유기물 속 양분이 미생물에 의해 무기화되는 데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양분이 식물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이 되고 SOC가 많을수록 양분 순환이 굉장히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SOC 또한 토양 양이온 교환 용량 CEC를 증가시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양분이 토양에 잘 붙잡히도록 돕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원리가 부식,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의 분해가 이제 부식으로 만들어져 이 점토보다 높은 CEC를 가지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이 양이온들, 여기서 말한 양이온들,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이 양이온 교환 용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미량양분의 경우 SOC에 의해 킬레이트 형태로 안정화되어 가용성이 유지되면서 식물의 흡수 효율도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SOC가 부족한 토양에는 이러한 양분들이 쉽게 유실되거나 CEC가 낮아져서 흡착 능력이 떨어져 쉽게 유실되거나
잘 흡수되지 않아서 작물의 생장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충분한 SOC는 근권 환경을 개선하여 뿌리의 활력과 양분 흡수력을 증대시키고 미생물의 근집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SOC는 단순한 비축 자산이 아니라 토양 내에서 양분 이동, 보유, 순환을 통합 조절하는 핵심 생태 기능을 요소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 식물 양분 관리의 출발점은 SOC의 유지 및 증진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토양 건강과 작물 생산성의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SOC 관리 실패는 양분 관리의 실패로 직결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식량 시스템의 불안정성, 즉 식량 안보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SOC는 양분과 탄소라는 두 자원을 동시에 다루는 이중 자산이므로 영양학적 품질과 수확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농업에서 반드시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4번 같은 경우는 앞에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은 앞에 내용과 계속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서 조금 생략을 하고 4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기후변화 및 탄소격리 하의 식물 양분 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3.4번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생략하고 이런 방법에만 조금 치중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OC는 토양에서 질소인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양분 문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 비료 처방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통합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관리 전략이 요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유기물 투입, 수분 관리, 작물 다양화 및 콩과 식물 윤작, 이제 통합 양분 관리 (INM이라는) 이 통합 양분 관리와 최소 경운 피복 작물 장사 유지와 같은 보존 농업을 하는 것, 그리고 ICT 기반 정밀 실비와 토양 진단을 통해서 맞춤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이제 개선시키고, 혹은 7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농민 교육 및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들을 전략들을 이제 계속해서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호 연계됐을 경우에 탄소 격리와 양분 관리에 모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작물 생산성, 환경 회복력, 그리고 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후 회복형 양분 전략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제 결론은 기후변화는 식물 양분의 공급, 흡수, 이용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후 요소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품질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CO2 증가, 온도 상승, 강수 패턴 변화는 각각 식물 내 양분 농도, 미생물 활동, 양분 용태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유기탄소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양분 보유, 무기화, 미량 양분, 안정화, 미생물 활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SOC에 대한 중심축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SOC 유지와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고 동시에 토양 비옥도와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탄소격리 전략이 그래서 기후변화의 완화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 안정성과 작물 품질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양분 관리 전략은 기후 요소, 토양 특성, 작물 생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서 설계되어야 되고, 이 지역마다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접근과 함께 농업의 현장의 실용성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생물 강화, 그리고 식물 영양 안전, 지역 영양 불균형 문제와도 연계된 연구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기후 회복력과 갖춘 영양 관리 전략은 단지 수확량 유지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SOC 중심의 통합 양분 관리 전략은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문이 끝이 됐습니다. 네. 리뷰 논문이라 데이터적인 내용이 좀 그래, 장장이 15분에 걸쳐서 발표 잘했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논문이다. 네. 이건 같습니다. 그리고 수준에는 전공 지난해 전공을 하니까 조금 낫지만 이건 전공 아닌 경우에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이틀이 플랜트 요거 비추고 플랜트 뉴트리션이잖아, 그지? 네, 식물 식물 영양에 관한 얘기야. 뭐 하이에서 언더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메이트 체인지야, 기후 변화에. 그리고 소일 카본이다. 토양 탄소 시페이트리션 하면 격리. 격리. 그 격리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격리는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누가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을 따로 보조치하는 거, 다른 데로 옮기는 걸 격리라 그래. 여기서는 보존의 의미죠. 여기서는 탄소를 토양 속에 격리시킨다. 네. 보존시킨다. 스토리지로 봐야 돼. 네.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쓰이는가도 봐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봐봐. 위에 레퍼런스 보면 몇 개야?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개가 넘는. 100개 넘지. 네. 내가 109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어. 대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리뷰 페이퍼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 20, 30년 맞습니다. 이상 경력이 돼야 돼.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초짜배기 학자들은 이거 못 써. 전체적으로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수십 년간 경험해 온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덧붙여서 논문을 써야 돼. 이게 임팩트 팩터가 얼마짜리고? 이 리뷰 논문 자체는 그렇게 한 3점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고? 이 MDPI네? 네, 그럼 뭐 우리 분야에서 3점 얼마 같으면 높은 거지. 네 맞습니다. 리서치 페이퍼 같으면은 훨씬- 주로 필드 크랍 리서치 같으면 8, 7, 7, 8 되지. 옛날에 내가 할 때는 3점 얼마였는데 이제는 뭐 7, 8 됐더라. 거의 이제 엘스비야 네덜란드에서 발행하잖아. 네. 그래서 거의 다 컨트롤 다 한다고 보면 돼. 처음에 이게 LCB야 거기에 등록이 돼 있었다가 이게, 네, 근데 최근엔가 이펙트 팩터가 지워져가지고 그쪽에서 지워져? 네 왜 지워지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하여튼 논문 취소가 된 건지 여기 보면 이조한 교수 논문도 있을걸? 없더나? 네 아마 있을 걸로. 이조한 교수가 탄소 이쪽에 전문가는 세계적인 학자들 뭐 있을 거야. 그 네이처에도 논문 냈거든. 2개나 냈다. 이거 모르지. 뭐 어디 보면 있겠지.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고 주한 리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어쨌든 지금 이 타픽은 아주 중요한 거야. 길어서 내가 일단 자르고 설명하도록 할게.